왜? 지금부터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DNA는 탄수화물에 적응되어져 왔지 지방에 적응되어져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우리 몸은 정말 세포 한 개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뇌세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머리 끝까지 전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식으면 죽는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뇨 환자 탄수화물을 등한시하게 되면 오히려 인슐린을 더 못 만든다. 왜요? 체온이 떨어지니까요. 에너지가 딸리니까요. 인슐린을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인슐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우리 몸에 인슐린,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슐린을 잘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시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시간. 이것은요, 식사 시간과 관련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포인트를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식사 시간을 길게 해라 라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좀 길어지면 먹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만들어내는 것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요, 5분 만에 식사를 하는 거, 10분 만에 해버리는 거, 20분 동안 먹는 거, 1시간 동안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도는 무지막지하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슐린을 만드는 시간도 길어진다. 인슐린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쭉 올라갔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뚝 떨어지죠. 자, 뚝 떨어지고 나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또 분비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면 이게 뭘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내 몸속에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져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분이 있습니다. 이 당분은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내 몸에서 나오면 내가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서 당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물질. 자, 인슐린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과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시간, 이게 몸에서 스스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인슐린 분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루카곤 분비되는 시간은 줄어드니까 내 몸에 있는 당분은 적게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지게 되고, 즉 당을 적게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어지면, 잘 분비가 되어지면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잘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아니군요, 내일부터라도 식사 시간을 2배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뭐라고요? 예, 식사 시간 10분 하시는 분 20분으로 늘려라. 근데 그게요, 효과를 보시면 1시간까지 늘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인슐린 분비 활동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식사를 하는 동안은요, 굉장히 릴렉스 되어져 있는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서 소화를 시키는 소화효소도 분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도 분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슐린은 내 몸이 릴렉스 되어져 있을 때,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질 때 잘 분비가 되어지는 거다. 하루 중에서요, 보통 저는 2시간 정도씩 잡고 있는데, 3끼를 먹으면 약 6시간. 6시간 정도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5분 만에 10분 만에 식사 끝내버리면
식사 때마다 2시간씩 인슐린이 분비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짧아져 버린다 라는 거죠.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라. 자, 인슐린 분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루카곤 분비 시간은 짧아진다. 글루카곤 분비 시간이 짧아지고 글루카곤이 덜 분비되어지게 되면 내 몸에 저장되어져 있던 당분이 덜 나오게 된다. 이런 밸런스도 좀 맞추어 주자 라는 거죠. 자, 인슐린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인슐린은 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에 잘 갈 수 있도록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없애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포도당을 세포에 잘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인슐린이다. 근데 어디서 만드느냐? 췌장에서 만든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려면 조건이 있다. 뭘까요? 조건 중요합니다. 자, 인슐린을 만드는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인슐린은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아미노산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단백질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당뇨 환자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뭘 잘 먹어야 되느냐?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런데 당뇨 환자 고기 먹지 마라. 이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자, 조건.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인슐린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포도당과 산소로부터 만들어져 나오죠. 물론 소금, 비타민C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 속에는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당이 뚝뚝 들어지는 겁니다. 자, 췌장에서 그 조건들을 맞추어 주어야 인슐린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당분을 당질 제한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췌장에서 약해지기 때문에요. 췌장이 위축되어진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당뇨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뭐 공감을 합니다. 자, 조건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좀 길게 긴 시간 동안 잘 만들어지도록 한다. 그래야 식사 시간을 늘리면 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맞추어 줘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쇄 지방산, 네, 짧은 지방, 이런 거. 그런 거 어떤 거냐면요. 자, 젖산, 식초, 이런 겁니다. 신맛이 세게 나는 것들. 네, 구연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물질들, 물론 소금도 해당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대장까지 내려가야 대장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 호르몬이 내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그걸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나의 포만감,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물론 뭐 심장박동, 뇌의 그 조절 많이 관여되어져 있는데 지금 당뇨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뇨이신 분들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이섬유질 하면 키토산, 그 다음에 키토산이 젖산이나 구연산이나 식초 이런 것을 붙잡고 장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GLP-1 분비량이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슐린을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진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인슐린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약을 또 먹고 계시는데요. 그 약은 인슐린을
잘 만들어라고 췌장을 때려 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일 좀 열심히 해. 예, 라고 이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 나중에 지쳐버린다. 그래서 약물로 계속 이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 췌장이 망가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인슐린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요. 내 몸속에 항상 분비되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식사가 끝나도 인슐린 일정량은 몸속에 조금은, 정말 작은, 보통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1단위 정도는 이 혈중에 몸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인슐린이요. 그게 내 몸 전체에 또 많은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몸에 통증을 줄인다. 잠을 좀 더 잘 자게 한다. 몸에 호르몬 조절이 더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 조절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내 몸 여기저기를 다 컨트롤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어지거나 부족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 무릎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혈당 농도가 올라가면 눈, 신장, 다리에 쥐가 난다, 다리가 저리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진다.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비단 당 농도만 올라가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인슐린은 여기저기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인슐린이 아예 없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개다. 긴 시간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좀 줄여야 된다. 분비되어지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글루카곤은 잠자고 있을 때도 분비가 되어지고요. 낮에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도 많이 분비가 되어져서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쓰게끔 해주는 물질이다. 이 글루카곤은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많이 분비가 되어지고요. 긴장을 하고 있을 때 특히 밤에 잠을 못 잔다.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굉장히 당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 개다. 그리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당 조절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글루카곤이 자꾸 분비되어져서 몸에 있는 당을 끌어다 써야 되니까요. 그런 스트레스들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약물에 의한 스트레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공 합성 화학 물질에 의한 스트레스,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 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그래서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내 몸은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글루카곤 분비되는 시간은 하루에 보통 한 18시간, 인슐린 분비되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 정도씩은 있어야 당 조절하는데 유효한 그런 기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인슐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고요. 당을 제거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잠자는 데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분비도 잘 되고 글루카곤 분비도 좀 덜 되도록 해주고,
또 혈당을 떨어뜨리고 내 몸의 건강관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먹고 나면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이게 건강을 지키는 3대 요소로 되어져 있죠. 자, 휴식. 운동하지 않은 휴식은 필요 없고요. 운동은 먹지 않고 운동하는 것도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먼저 했느냐 라는 거죠. 예. 예,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자고하고 먹고가 어느 게 더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는 움직이는 것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먹지 않으면 내 몸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거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네. 아침을 굶었더니 점심 때 당이 피크를 친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또 아침을 굶으면 점심 때 식사량이 증가합니다. 뭐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침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게 맞고 잘 챙겨 먹어야 몸은 제대로 돌아가고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식사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먹기가 엄청 힘드시겠지만 또 요즘 뭐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 되어져 가지고 다들 간헐적 단식 한다고 안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간헐적 단식 당뇨가 오고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는 게 더 옳다라는 거죠. 그래야 몸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요, 비만하고 나는 체중을 좀 줄이고 싶고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를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해서 체중을 정상적으로 만든 뒤에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건데 결국 당이 덜 흡수되어지도록 하고 이 당은 대장까지 좀 내려가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먼저 먹는 음식물은 식이섬유질, 채소류 이런 것들을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지방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 물론 이렇게 꼭 구분해서 먹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만은 어쨌든 노력은 하고 식사를 하는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식사는 이렇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길게 먹어라.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늘려서 한번 드셔보셔라. 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식사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50%에서 55%,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약 30%, 그 다음에 지방이 한 20% 정도 되어지도록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사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영양 성분들을 잘 섭취하고 충분하게 영양 성분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잘 그렇지 않아서 영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영양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영양요법, 당뇨 환자 영양요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당뇨 환자 영양요법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유기소, 소화효소.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예,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MSM, 예, 여기까지 좀 먹고 있다가 항산화제 좀 붙여서 같이 먹으면 된다. 그렇게만 해도 당이 뚝뚝 떨어지더라. 당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당뇨약 끊으시더라. 저혈당 되는 분들도 있더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뚝 떨어져 버리더라. 이런 결과들이요, 유튜브 저의 댓글이나 또는 영상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닥터 한스를 치시고 당뇨라고 치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뇨, 역시 운동이죠. 역시 운동이다. 왜 운동이냐? 인슐린이 별로 나오지 않아도, 없어도, 완전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인슐린이 부족해도 운동만 해도 당은 내려간다 라는 거죠. 자, 운동하면 당이 왜 내려가느냐?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세포대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물질이 이동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당이 소모가 일어나고 또 산소가 운동을 하니까 많이 들어오게 되고 산소가 골고루 여기저기 잘 가게 되고 이런 걸로 해서 당 소모가 일어난다. 자, 움직이려면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당을 소모를 하게 되고 당 소모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당 소모가 안 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 운동을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식사하고 나서 그냥 바로 5분, 10분, 20분 뭐 되는 대로 걸어라. 걷는 것부터 하자라는 거죠. 당뇨 환자 운동해라 그런다고 뭐 밥 먹고 나서 1시간씩 이 조깅을 한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러닝머신을 막 식사 후에 1시간씩 타라 그러면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식사하고 나서 바로 가라. 그래야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또는 뭐 1시간 뒤에 30분 뒤에 좀 쉬었다가 그러고 있다가 그냥 계속 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그냥 다 밀어놓고요. 설거지 다 밀어놓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걸었다가 돌아오는 거죠. 하루 3끼 꼬박꼬박 다 하는 거죠. 그것만 해주어도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당 농도가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꼭 운동해라. 10분 하다가 좀 더 늘어나면 30분도 하고요. 30분 하다가 1시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운동해라. 걷기도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1시간씩 해라 그러면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온을 높여라 라는 건데 체온을 어떻게 높이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몸에 열을 넣어주는 방법,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체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몸에 열을 나는 음식, 몸에 열이 나도록 하는 음식을 먹는다. 스파이시한 것들을 먹으면 되죠. 매운 거, 양파, 파, 고추, 뭐 깻잎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죠. 자, 이런 거 좀 먹는다. 그 다음에 염분도 잘 챙겨 먹는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 1시간 전쯤에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 바닥에 따끈따끈한 매트를 깔고 온돌방처럼 만들어서 잔다. 그러면 체온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대사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인슐린 분비량도 증가한다. 자, 운동하고 체온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잠을 잘 자자. 나도 자고 싶죠. 그런데 안 와서 못 자겠다. 그러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뇨에 대해서 아주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또는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쉽게 극복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신 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피 김훈용님, 키토산 먹고 변이 안 나오는 느낌인데요. 하루에 6개에서 9개 먹고 있다. 키토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요. 변비가 오는 느낌이다. 그러면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또 먹습니다. 그걸 반복하시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키토산 먹고 변비가 오는 느낌이 왜 오느냐라는 건데요. 키토산은 수분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요. 보통 먹은 키토산 무게의 50배 정도를 붙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g 먹으면 50g의 물을 붙잡아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3g을 먹게 되면 150g의 물을 붙잡아 버린다. 물을 붙잡아 버리니까 장에서 수분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누구는 이런 변비가 오고 누구는 안 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수분을 제대로 드시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물을 잘 마시고 있냐 아니냐 이런 거는요, 변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가지고 가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왜 변비가 오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뻔합니다. 물을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몸이 사용하는 물 대비 마시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물 잘 먹는데요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죠? 대변으로도 나가고 소변으로도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도 나갑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시면, 몸이 후끈후끈한 사람일수록 날아가는 수분의 양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은 많이 마시는데 또 염분이 부족해지면 곤란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 염분을 신경 써서 챙겨 먹지 않으면 염분이 부족해집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미네랄은 부족해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네랄 수를 열심히 많이 마시는 분들 다 꽝이다. 왜?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미네랄을 다 붙잡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소금도 많이 드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은 자꾸 빠져나가 버린다. 그것 때문에 변비가 또 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원리,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끊어라.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또 먹어라. 그리고 또 변비가 오는 것 같으면 끊어라. 먹어라 끊어라 먹어라 끊어라.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괜찮아진다. 그리고 수분 섭취량을 늘려라. 염분 섭취량도 늘려라. 이게 답입니다. 자, 효과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옥님, 비타민C 복용 시 혈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는지요? 자, 사람은요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몸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스트레스 받는 정도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타민C를 먹는다고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혈당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당 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C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네, 비타민C 먹고 당을 찍었는데 당이 높게 나오면 그건 비타민C 때문에 찍혀 나오는 거지 정말로 당뇨의 당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사람마다 비타민C 요구량이 다르고 비타민C 잘 흡수되는 사람, 흡수 잘 안 되는 사람 전부 다르고요. 먹는 양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 들어오는 비타민C의 양이 다르고 혈중에 들어온 비타민C를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당뇨를 찍을 때 거기에 찍혀 나오는 비타민C의 양도 다르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요? 모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40씩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0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네. 어쨌든 비타민C를 먹었는데 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타민C를 한번 끊어보세요. 당이 내려간다. 그러면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정말로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장영식님, 박사님 영상 보고 소금 2달 먹었는데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좋은 줄이야.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82살 된 사람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멋지십니다. 역시 우리 몸에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중에 한 가지죠. 이대희님, 무슨 소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냥 소금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소금에도요, 다양한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차량도 보시면 차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음식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고급도 있고 좀 저급한 것도 있고 네, 중급도 있고 많이 짠 것도 있고 짜가지고 못 먹는 것도 있고 너무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급 소금은 네, 많이 먹어도 별로 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고요.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쓴 정도나 짠 정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염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염소는 산화성 물질입니다. 산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음식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을 산화를 좀 시켜버려서 음식의 고유의 맛도 많이 없애버릴 뿐더러 내 몸속에 들어와서도 산화를 시키는 그런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을 시켜놓은 소금들도 있게 되는데 그 환원되어진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고급스러운 소금을 먹게 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런 소금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용융을 시킨 소금이다. 그래서 용융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용융소금들을 골라서 이것저것 골라서 드셔보시면 좋은 소금이 아마 발견될 겁니다. 네, 그런 거 드시면 되죠. 그런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비싸기 때문에 싼 용융소금을 사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1kg에 몇천 원씩 하면서 용융소금이다라고 나와 있는 소금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용융소금, 제대로 되어진 용융소금은 100kg 소금을 집어 넣었다가, 열을 가하고 나면 절반 정도는 날아가 버리고 나오는 것은 50kg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용융소금 잘 챙겨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즈홈님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메가3 먹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오메가3에 일반적으로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혈행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다.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을 사면 이 약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같이 이런 기능, 건강기능식품에는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기능은 분명히 있고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인정되어져 있는 기능이다 라는 거고요. 잘 챙겨 드시면 그런 기능들이 잘 내 몸에 나타난다. 뭐라고요? 혈행을 개선시켜 준다. 뭔 얘기죠? 피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속의 혈액 중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려 준다. 그 다음에 건조한 눈을 개선시켜 준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기능이야? 난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내 피는 잘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내 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적당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심장질환,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네, 또 무슨 짓을 해도 심각한 두통이 낫지 않는다? 뭐 이런 현상들도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몸속에는 일정한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오메가3는 그럼 내 몸에 어디에 있느냐 라는 건데요. 세포의 막에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둥근 세포라고 보면 여기에 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한 개다. 내 몸은 세포막이 붙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이 세포막은 세포 대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얼마나 적당한 비율로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포 대사 속도가 달라지고 세포 대사가 느리면 내가 섭취한 것들이 세포 대사가 잘 안 되면 몸에 남게 되고 남으면 비만해집니다.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지면 비만해집니다. 엄청나게 비만해진 사람의 몸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재보면요 1대 100 정도 나옵니다. 정상은 1대 4입니다. 정상은. 근데 고도 비만은 1대 100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저같이 좀 날씬한 사람은요 1대 10 정도 나옵니다. 제가 좀 날씬해 보이기는 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날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날씬한 사람 눈에는 날씬한 사람만 보이고 뚱뚱한 사람 눈에는 뚱뚱한 사람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요, 오메가3는 피가 잘 돌아간다, 혈액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몸에 여기저기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 잘 챙겨 먹는 게 좋고, 요즘 뭐 가장 발전되어진 오메가3는 RTG 타입의 오메가3입니다. 흡수율이 기존, 일반 타입보다 1.7배 정도 더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비린 맛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제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제를 통해서 RTG 타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TG 타입의 오메가3를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인데 비타민C 박스예요. 비타민C 하루에 1개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항상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섭취량 자 보이십니까? 네,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일정 이 안에 300정 들어있는데요.
네, ppl 아닙니다. 네. 이 안에 300정 들어있는데 하루에 한 개 먹어라. 그럼 300일을 1년 내내 이거 한 통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C 산화가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한 개를 먹으라라고 적어놓고는 일반 시민들은 하루에 6개에서 10개씩 먹고 있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먹습니다. 오메가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개 먹어라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3알에서 6알 또는 10알까지도 먹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한 개 먹으라라고 적어놨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10개씩 먹고 5개씩 먹고 효과를 제대로 보면 그렇게 먹으라고 써야지 왜 한 개 먹으라고 써놨냐. 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네, 권장량. 그렇게 적으라고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럼 한 개 먹어도 효과가 나는데 한 개 먹으라고 적어 놓은 거지. 왜, 5개 먹고 10개 먹으라고 그러냐. 네. 그래서 이제 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양제는 전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도 먹을 수 있고요. 적게도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거 가지고는 논할 거리도 없고, 또 사람마다 또 먹을 수 있는 양이 또 다 다르고, 사람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먹는 양 가지고 따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먹든지 말든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박스에 적힌 대로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박스에 적힌 대로 드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밑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메가3 꼭 먹어야겠네요. 당연히 꼭 먹죠. 음식을 통해서도 먹고 있습니다.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음식 중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예, 박사님 집사람이 망상증 환자입니다. 일명 조현병입니다. 좋은 영양제 없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건강한 사람도 이거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 6가지는 그냥 다 먹어라. 예. 그래서요 어떤 걸 물어봐도 그냥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거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커니즘상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